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 없이 입장해주세요.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5월 10일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휴방을 했었죠.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여행을 가느라 부득이하게 방송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송에 앞서서 라이브 휴방 공지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이제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가족 휴가를 다낭으로 갔는데 다낭은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은 살짝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기온이 그렇게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도의 기침이 계속 나오는 목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라이브 방송보다는 녹화 방송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물도 많이 마셔가면서 쉬엄쉬엄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인 17일은 제가 본가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고요. 그 대신에 오늘처럼 이렇게 녹화를 해서 월요일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휴방 공지를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푸른별님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요거 한번 읽고 가볼게요. 휴방의 상처들로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 구독자 여러분, 아침이 있으면 밤이 있고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몰라, 비도 오는데 대충 본가 간다고 하자 라는 나쁜 억측은 제발 참아주세요. 이 휴방이 결코 나태하고 게을러서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떡상시킬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이 이미 존재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무려 3주를 연속으로 쉬었습니다. 대체 어떤 대형 컨텐츠를 준비한 걸까요? 저는 너무 소름이 돋은 나머지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습니다. 존맛이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3주라는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라이브를 휴방하게 된 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유튜브 멤버십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제 채널의 이 멤버십 유일한 혜택이 라이브 무편집본을 다시 볼 수 있는 건데 본의 아니게 3주나 라이브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가지고 이 멤버십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삼겹살은 좀 부럽긴 하네요. 네, 이 3주 연속 라이브 휴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쾌하게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게 재미있는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 읽기를 진행을 할 텐데 먼저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정말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분들의 닉네임을 읽고 가겠습니다. 바이올렛유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파인님, 푸파퐁커리님, 초롱이님, 붉은눈의 뻐꾸기님, 김태연님, 임파노님, 카깡님, 윤가님, 우엉, 오뎅님 정말 감사하면서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팟빵 댓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파랑일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설득은 안 하지만 긁히긴 했다 이 말이야. 나도 사람이야 사람. 왜 나한테만 엄격한 건데. 농담입니다. 나이트 시네마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앞뒤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뜬금없는 댓글로 이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시도를 이제 방송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일일이 설득하려고 안 하셔도 된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텐데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유쾌하게 그냥 그 시도들을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파랑일님이 퇴마록2 제작 착수 소리질러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이 뉴스 접하고 너무 반가웠는데 이번에 개봉한 퇴마록 애니메이션의 손익분기점이 100만 관객이었는데 호평 속에서도
달성하지 못했죠. 근데 이번 작품의 엔딩에서 차기작에 대한 암시가 나왔잖아요. 손익분기점은 못 넘겼으니까 영영 이 차기작은 못 보게 되는 건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제작에 돌입한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의 입소문의 힘을 받아서 다음에 나오게 될 테마록은 부디 흥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작품에서는 큰 활약을 하지 못했던 승희가 퇴마사 일행에 합류하게 되는 그 초성화가 부르고 있다라는 그 에피소드를 다루게 될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랑일님이 마블은 2023년 더 마블스로 최악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다른 서사 없이 여성 캐릭터 억지로 밀어주기, 유치한 스토리와 뿌숑 어설픈 액션 등 단점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후 마블의 마지막 희망을 외치며 등장한 영화는 많았지만 대부분이 아쉬웠죠. 노웨이 홈, 가오갤 3, 데드풀과 울버린 등 전후로 괜찮은 작품들이 종종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외전에 가까운 그들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마블이 부활에 성공합니다. 마블의 미래 썬더볼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와중에 스파이더맨이나 가오갤, 데드풀과 울버린 이런 작품들도 있었지만 말씀처럼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팬서비스 무비에 좀 가깝긴 했죠. 저 역시도 열광하긴 했지만 저도 이번에 썬더볼츠가 마블이 나가야 될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라는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자세한 건 뒤에 있을 리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코칩 초코초코초코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나이트 시네마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늘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따뜻하고 힘이 솟는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 뜻발을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어떤 방송적인 시도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방송이지만 이렇게 애정어린 시선과 응원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다가오는 6월이면은 이제 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진짜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코아마녀님의 댓글입니다. 저번 방송 듣고 댓글을 쓰려다 말았는데 좋은 피드백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남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제가 얼굴을 공개하고 있는데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이제 유튜브에 올렸을 때의 반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좋은 피드백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코코아마니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늘 팟빵에서 소리로만 듣고 있어서 나시님 얼굴은 오픈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저번 방송은 끝날 때까지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라든지 목을 오래 썼을 때 나오는 탁해지는 소리 같은 게 덜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히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게 힘이 덜 드시는구나, 듣기도 편하다 싶었습니다. 그냥 좋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댓글을 썼습니다. 저는 오늘도 좋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무조건 응원합니다. 나시님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남겨주셨네요. 청취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 목소리의 변화까지 이렇게 예리하게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마 편집본에서는 다 잘라내긴 하는데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반부에 가면은 제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약간 가래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발성에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게 늦은 시간에 가정집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자고 있을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평소 목소리 톤이 아니라 좀 낮은 톤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평소 목소리 톤이 아니다 보니까 성대에 좀 무리가 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스피치 학원 같은 데서 장시간 말해도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발성법 같은 거라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서 유튜브 10만 구독자 달성을 해가지고 방송 전용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도든 너그럽게 지켜봐 주시고 무조건 응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플레이 군님의 댓글입니다. 카우보이 비밥 TV판은 제 인생 애니메이션이지만 극장판은 타이밍을 놓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극장판 리뷰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극장판이 TV판만큼의 명작은 아니지만 평작 이상의 좋은 작품으로 들었는데 이상하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 어디서 우연찮게 들은 것으로 그 이질감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무려 넷플릭스에서 만든 카우보이 비밥 실사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작품은 원작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작품이라고 욕먹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 가운데 오물 속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실사판의 일본어 더빙 버전의 성우가 애니메이션의 성우를 그대로 기용해서 영상 장면을 보지 않고 라디오처럼 들으면은 그나마
건질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우리 리플레이군님도 카우보이 비밥 TV판을 인생 애니메이션으로 꼽으시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OST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게 있죠. 근데 넷플릭스에 카우보이 비밥 실사판이 있나요? 전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아, 농담이고요. 일본어 더빙 성우가 원작 성우님인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볼 일은 없겠지만 앞날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다시 볼 일이 생긴다면은 일본어 더빙으로 설정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입니다.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영상에 달린 댓글이고요. 푸른별님이 빛이란 각자 마음속에 있는 바라는 형태만 다를 뿐 그녀들의 희망입니다. 무엇 하나 명확하게 해결된 것은 없고 앞으로 나아질 거란 보장 역시 없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하고 각자 처한 어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마음속에 빛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기에 밤은 여전히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도 찝찝함이 계속 남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마음속 빛이 상상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저와 동일하게 영화의 제목에 있는 이 빛을 각자의 희망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푸른별님은 그 빛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무게 그리고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는 막막함 때문에 결국 찝찝함이 남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빛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엔딩 때문인데 정말 무겁게 끝내고 싶었다면은 그 어둠 속에 네온사인이 빛나는 술집에서 이 춤추는 장면과 그 가슴 설레게 하는 음악으로 엔딩을 연출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푸른별인 것 같은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 줄기 빛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그런 희망을 갖는 것조차 공허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의 빛이 과연 희망인지 아니면은 그저 어둠을 견디기 위한 자기 위안이나 상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부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빛이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선 님이 어제 저녁에 보고 왔는데 엔딩곡 나오는데 심장이 뭉클해지는 느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가보지 못한 나라 도시의 뒷골목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듯한 몰입감은 정말 최고였어요. 이 엔딩 음악 끝내주죠. 마치 영화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퇴근길에 이 곡을 들으면서 퇴근하면은 감성이 좀 몽글몽글해지면서 참 좋더라고요. 이 영화를 인상 깊게 보셨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요. 감상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4월 결산 게시글에서 최고작을 이제 4월 이야기를 꼽으면서 이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푸른별님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에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준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결혼이 되니 익숙해지고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 짜릿한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다 그런 거군요. 오랜 구독자로서 느낄 수 있는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심 제대로 전해졌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짜릿한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결혼 생활의 안정감과 편안함 속에서도 이 영화 속 풋풋한 사랑의 이야기는 이 마치 우리를 가장 순수하고 설렘 가득했던 그 순간으로 데려다 주곤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영화의 매력을 이야기를 한 거지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썬더볼츠 리뷰글에 신가님이 빌런이 매력이 없어서 아쉬운 영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센트리와 보이드의 조합이 저는 좋았는데 이 신가님처럼 이 영화에서는 좀 부적절한 성격의 캐릭터가 나온 것 같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는 뭐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제 감상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따가 썬더볼츠 후기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별님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마블 전성기 시절의 향기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긴 했지만 이 마블 전성기 시절의 그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이긴 했어요. 이 인피니티 사가 때는 정말 잘 만든 오락 영화의 느낌이었다면은 이 썬더볼츠는 히어로 영화인데 뭔가 약간 독립영화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달까요? 그래서 이 전성기 때랑은 조금 다른 결로 좋았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거는 이따가 리뷰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 영상에 등신 돈가스님이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반가운 얼굴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들어왔습니다. 종종 영상 보러 방문할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처음에 이 댓글 보고 뭐야, 나 아는 분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반가운 얼굴을 보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의 썸네일이 이 카우보이 비밥의 주인공인 스파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파이크 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제 제 채널에 입문하셨으니 앞으로 제 얼굴도 반가운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보통님이 액션씬만큼은 역대 애니메이션 중에서 손꼽히지 않을까 하는 너무나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프레임 하나하나에 담긴 역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특히 그 제약회사에 잔입했을 때 그 복도에서 청소부로 위장하고 있던 스파이크의 액션 장면은 봐도 막 놀랍더라고요. 감상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월 1주차 영상에 은하는 크림빵님이 당연히 응원입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윤가님이 역시 얼굴이 나오니까 듣기 좋네요. 그리고 코코아 마녀님이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카깡님이 다시 얼굴 공개하신 거 반갑습니다 라고. 아니, 제가 딱 한 번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방송을 시범적으로 해본 건데, 다시 얼굴을 공개했을 때 이런 격한 댓글들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얼굴 공개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 탄 소년 영상에 레인 블루스님이 현실에서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 천지인데 굳이 영화에서조차 버림받은 인격 파탄자들을 봐야 할지?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일상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화 보면서까지 그 감정을 내가 느껴야 되나? 영화는 그냥 재밌고 통쾌하고 그래야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건지 이해가 가고요. 찝찝하고 암울한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대체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되지? 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죠. 현실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주는 영화, 혹은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정화를 얻을 수 있는 영화를 선호하시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이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재현님께서 저도 영화 초반 30분은 시릴의 기행을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가시를 뾰족하게 세우고 다닐까 생각했는데, 영화 중후반부로 갈수록 그 아이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없고 자신을 보살펴줄 어른이 아무도 없는 아이는 그렇게 전투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화 내내 시리를 보살펴주는 사만다의 선행이 더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선비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가는 데마다 사고를 치고 다니는 아이를 보살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만다가 미용실 밖으로 나가려는 시리를 저지하다가 상처를 입고 보육원에 전화하는 장면에서 사만다가 더는 못해먹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온 시리를 받아주는 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시릴이 그런 사만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영화 마지막 장면을 희망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조금 아이가 풀죽어 보였달까? 희망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부디 시릴이 사만다의 착한 마음에 의지해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네, 시릴이 나오는 자전거 탄 소년을 보시고 마음이 시리셨군요.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화 초반의 시릴의 모습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초저연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이 부모에게조차 버림받고 기댈 곳 없는 아이가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스스로 방어하고 전투력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릴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만다의 존재가 이런 말하긴 좀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이런 사만다가 너무 판타지가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저랑 감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시릴의 앞날이 지금보다는 좀 더 희망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초재현님은 마냥 희망적이라고만은 느끼지 못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영화에 대한 시선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4월 이야기의 푸른별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나 싶을 때 영화는 끝이 납니다. 뭐야? 왜 지금 끝나? 했는데 생각해보니 영화 제목이 바로 4월 이야기였죠. 벚꽃이 만개했을 때처럼 가장 풍성하고 설레임만이 가득한 장면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더욱 여운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 마츠 다카코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 남겨주신 말씀에 모두 동의하고요. 이 영화의 매력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영화는 남녀 주인공이 막 알콩달콩하게 연애하는 그런 이야기를 중점으로 그린다면은 4월 이야기는 이 사랑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만 딱 다루잖아요. 그래서 매년 4월이 될 때마다 찾아보고 싶은 영화가
한 편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후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무비의 초자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저는 안 봤고 아이가 지난 주말에 친구들이랑 보고 왔는데 재미있었다고 하네요. 아이 말로는 게임 세계도 꽤 괜찮게 구현이 되었고 마인크래프트를 잘 모르는 아이 친구들도 재밌게 봤다고 합니다. 영화 관람평 중에 이 자본과 캐스팅으로 아동용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투덜대던 분이 계시던데 보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그에 맞게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보면은 그렇게 폄하할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영화 보고 나서 포스터까지 야무지게 챙겨왔길래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포스터는 제가 챙겼습니다. 네. 귀엽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이만한 영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딸도 로블록스만 해가지고 마인크래프트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는 그 영화가 타겟으로 하는 관객들에게 얼마만큼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었느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게 잘 먹혀서 흥행이 잘 되고 있으면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용이라는 수식어가 작품의 가치를 다소 좀 낮아 보이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타겟층이 즐겁다는데 뭐 더 말 붙일 게 있나 싶습니다. 아이가 포스터까지 야무지게 챙겨왔다니까 너무 귀엽고요. 칭찬해 주시고 포스터는 우리 초조연님이 챙기셨다니까 뭐 잘하셨습니다. 아이 시점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근황 토크는 앞서 살짝 언급이 됐었던 4월 결산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4월 결산을 하기에는 이미 5월 중순이긴 한데 지난주에 제가 가족 휴가로 인해서 휴방을 하는 바람에 조금 늦게 4월 결산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 4월에도 다양한 영화들을 봤었는데 워스트는 뭘 꼽아야 될지 딱 생각이 났는데 베스트를 꼽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본 영화들 리스트를 쭉 두고 이 중에서 단 한 편만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떤 작품을 볼까 요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제가 선택한 4월 베스트 영화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4월 이야기입니다. 마치 저까지도 사랑이 막 시작되던 그 순간의 풋풋한 설렘을 고스란히 다시 느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댓글 읽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느꼈던 그 감정이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상기되었다 뭐 이런 뜻이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작품은 마인크래프트 무비를 꼽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아이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물 같은 작품이었겠지만 저는 어른이니까 네, 워스트로 꼽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4월은 어떤 영화들과 함께였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각자의 베스트와 워스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 댓글 읽기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봉 영화 소개 순서인데 앞서 양해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목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번 영화 소개 코너만큼은 특별한 게스트 분들에게 진행을 좀 부탁하고자 합니다. 청취자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개봉작 소개를 진행해줄 달님과 별님을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영화들 속에서 당신이 딱 주목할 만한 그런 핵심 포인트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우선 첫 번째, 무려 14년 만입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네, 정말 오랜만이죠. 근데 이번엔 뭔가 확 달라졌다고요? 그 혈통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맞아요. 이게 예전처럼 그냥 뭐 사고 생존자 이런 게 아니고 네. 한 가족 전체가 그것도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죽음의 저주 이걸 마주하게 된다는 설정이거든요. 오, 저주요? 그럼 기존 시리즈랑은 느낌이 꽤 다르겠는데요? 그렇죠. 그 기존에는 죽음이 약간 무작위적으로 찾아오는 공포 그런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예측 불가능한 거. 근데 이번엔 운명이나 유전되는 저주 같은 좀 더 고전적인 개념을 가져왔어요. 사실 그 1960년대에 할머니가 어떤 사고에서 살아남은 게 이 저주의 시작이다 이런 설정도 있더라고요. 오, 1960년대부터요? 와, 그럼 이야기가 되게 깊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단순 공포를 넘어서 세대에 걸친 어떤 드라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죠. 뭐랄까 시리즈의 핵심 공식을 좀 비튼 거예요. 흥미롭네요. 근데 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하면 그 기상천외한 죽음 방식 그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하하, 그럼요. 그건 여전한 것 같아요. 뭐 타투숍, 회전문, 심지어 MRI 기기까지. MRI요? 네, 그런 일상적인 공간이 공포의 무대가 되는 건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뭐죠? 시리즈의 상징 같은 분이셨는데 고 토니 토드 배우님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와, 이건 정말 팬들한테는 너무 의미가 깊겠네요. 네, 정말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아톰의 고이한 감독이랑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만났습니다. 세븐 베일즈. 아, 네. 이 영화도 기대가 많이 되죠. 이게 오페라 살로메를 다시 무대에 올리는 감동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단순 스릴러는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이 영화는 그 실제 오페라 살로메 공연 장면 있잖아요. 그거랑 영화 속 현실을 막 교차시켜요. 아, 교차 편집이요? 네. 그래서 무대랑 현실, 또 과거랑 현재, 이 경계를 막 허물어뜨리는 그런 독특한 연출이 특징입니다. 특히 그 살로메라는 오페라 자체가 워낙 파격적이라서. 아, 그쵸. 좀 논란이 많았던 작품으로 알아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공연 금지까지 당했었거든요. 이런 배경을 좀 알고 보면 주인공 제닌이 겪는 내면의 트라우마나 예술적인 광기, 이런 게 훨씬 깊이 있게 다가올 거예요. 제목이 세븐 베일스잖아요. 뭔가 겹겹이 숨겨진 비밀이나 욕망 이런 걸 파헤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죠. 베일을 하나씩 벗겨내듯이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 핵심이에요. 오, 아마다 사이프레드 연기도 엄청 강렬할 것 같고 베를린 영화제 같은 데서도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더 기대되네요. 네, 물론 뭐 예술, 광기, 트라우마 이런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페라랑 결합된 그 독특한 형식미 이런 거 경험하고 싶으시면 꼭 보셔야 할 작품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우리 사회 현실로 들어가 볼까요? 다큐멘터리입니다. K-넘버. 아, 네, K-넘버. 이게 해외 입양인 분들에게 부여됐던 K-넘버에 얽힌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그냥 단순히 개인의 아픔만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기록이 조작되어 했고 왜 진실이 감춰져야 했는지 그 시스템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끈질기게 파고들어요. 시스템적인 문제? 네,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돌아왔다. 이게 딱 핵심인 것 같아요.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입양인들의 그 절실함,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외면했던 책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좀 묵직하네요. 부산국제영화제 관객상이나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같은 수상 경력도 있던데 그만큼 작품에 힘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메시지가 분명하고 또 힘이 있는 작품이라는 증거죠. 보기에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꼭 한번 마주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꼭 기억해야 할 작품 같습니다. 네, 그 불편함 속에서 분명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드레날린을 그냥 막 폭발시킬 시간. 드디어 왔군요. 네,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입니다. 다음 주 개봉인데 벌써 예매일 미리라고요? 와, 역시 톰 크루즈네요. 이번에 시리즈 사상 최대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뭐 스케일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압도적이겠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예고편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삶은 모든 선택의 결과다. 아, 네. 저도 봤어요. 이게 액션만큼이나 인물들의 어떤 선택, 책임, 그리고 그 결과로 치르는 대가, 뭐 이런 드라마적인 부분도 꽤 강조될 것 같다는 신호 같아요. 그럼 액션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그냥 오락 영화를 넘어서는 어떤 성찰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근데 톰 크루즈 하면 또 스턴트잖아요. 이번에도 뭐 맨몸 다이빙, 잠수함 미션, 비행기 액션, 예고편만 봐도 숨 막히던데요. 네,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엄청난 액션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선택과 책임이라는 드라마가 과연 얼마나 잘 녹아들 수 있을지 그 균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세요. 근데 저는 그 부제, 파이널 레코닝이 그 답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에단 헌트가 과거에 했던 여러 선택들의 결과가 이번 편의 사건들과 막 직접적으로 얽히면서 액션이랑 드라마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착 붙어서게 돌아가지 않을까? 오, 일리 있네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액션도 보고 스토리에도 몰입하고 엄청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아이맥스로 봐야죠. 네, 아이맥스 필수. 알겠습니다. 와, 정말 오늘 짧은 시간에 다양한 영화들을 훑어봤네요. 블록버스터 액션부터 네, 예술 영화 느낌의 스릴러도 있었고 그렇죠. 또 묵직한 다큐멘터리까지. 홍상수 감독님 신작도 있고요. 네,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도 있었죠. 정말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즐거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깔끔한 진행 감사합니다. 제가 쓴 대본을 구글 노트북 LLM에 넣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달링과 별님이 영화 소개를 하는 동안 저는 목을 쉬고 왔으니까 영화 뉴스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링과 별님보다 제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괜한 걱정이 좀 드네요. 참고로 남자가 달림이고 여자가 별림입니다. 닉네임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그냥 직관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 뉴스는 톰 크루즈의 내한 소식입니다. 벌써 12번째 한국 방문이라고 하고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홍보를 위해서 한국을 찾았죠. 근데 첫 번째 비공식 일정이 좀 흥미로운데 바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으로 내한했을 때 방문했었던 한 카페와 치킨집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네요. 갑작스럽게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톰 크루즈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셀카 요청과 사인 요청에 일일이 다 응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 팬들과 눈을 맞추면서 다정하게 셀카를 찍는 모습이 여러 목격담과 함께 사진과 영상으로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 또 하나 더 화제가 됐던 게 이동 차량인데요. 주최 측에서 의전 차량으로 벤츠 마이바흐라는 최고급 세단을 준비를 했는데 톰 크루즈는 이를 정중히 사양하고 국산 브랜드인 기아 카니발을 선택해서 탑승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홍보를 위한 쇼맨십일 수도 있지만 쇼맨십으로라도 이렇게 안 하는 스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괜히 글로벌 스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논란으로 인해서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서예지 배우의 신작 소식인데요. 인기 호러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인간의 숲 실사화 작품에 캐스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작 인간의 숲은 연재 당시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탄탄한 스토리와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엄청난 평점을 기록하면서 마니아층을 형성했던 작품이죠. 사실 저도 연재 당시에 이걸 재밌게 봤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던 작품입니다. 내용이 약간 좀 세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어떤 실험을 진행을 하던데, 그 밀폐된 공간 내부에서 그 모여있던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이 내부 반란을 일으키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야말로 사륙의 현장을 그려낸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만화라서 되게 잔인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봐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실사화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게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의 그 처절함과 긴장감을 살리자니 표현 수위가 좀 만만찮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순화시켜버리면은 원작 팬들의 좀 아쉬움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작의 매력은 살리면서도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영화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식인데요. 롯데컬처스 웍스와 메가박스 중앙의 합병이 추진되었습니다. 롯데그룹과 중앙그룹이 각각 운영 중인 롯데컬처스 웍스와 메가박스 중앙의 합병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이 거대한 두 기업이 손을 잡고 합작 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최근 극장산업과 영화산업이 정말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영화 제작은 줄어들고 이렇다 할 흥행작도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관객 수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 메가박스만 해도 박스오피스 관객 수가 33%나 급감하면서 10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합병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의 성장을 위한 양사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라 각자 가진 운영 노하우와 마케팅 역량을 합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하고, 중복되는 투자 비용은 줄여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OTT와는 차별화된 특별관을 확대하는 데 사용해서 고객 서비스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양측은 이번 합병이 영화산업 경쟁 구도를 완화시켜서 산업 안정화에 기여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영 배점 편중 이슈를 해소해서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이 전망이나 계획만 들어보면 다 좋은 얘기인데 이 솔직한 제 생각으로는 너무 희망회로를 불태우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기업 경영이나 그런 걸 잘 몰라서 드는 생각이겠죠. 관련해서 잘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이 진행하신 거니까 어련히 잘 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K 컨텐츠의 대표주자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작품 내용과는 별개로 드라마의 공개 시점과 관련된 신기한 우연이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새로운 시즌이 공개될 때마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른
아주 신기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시즌 1의 경우 2021년 9월 17일에 공개가 됐는데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리고 시즌 2는 작년이었죠. 2024년 12월 26일에 공개가 됐는데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즌 3는 2025년 6월 27일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시즌 3가 공개되기 직전인 6월 3일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시즌3 공개 시점에 대통령이 또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과연 오징어 게임 시즌3는 어떤 대통령과 함께 그 서막을 열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영화계를 넘어서 국제 경제 뉴스 헤드라인까지 장식했었던 해프닝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국 영화 100% 관세 부과라는 정책 소동인데요. 이 뉴스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싶었던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외국에서 제작돼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역시 바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순식간에 헐리우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영화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헐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발표 직후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같은 이 미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기업들 주가가 일제히 곤두박질 쳤죠. 실제 전문가들은 이 관세가 시행이 되면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치명적인 공격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란했던 관세 정책은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백악관이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다라고 슬그머니 발을 뺐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황당한 정책이 왜 이렇게 하루 만에 번복이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범원 수정안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 조항이 있는데 1988년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가던 해빙기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화, 서적, 음악 같은 정보 자료의 수입이나 수출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더라도 마음대로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에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을 막을 수 없도록 족쇄를 채워놓은 것이죠. 지난해 할리우드는 무려 2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의 수출을 하고 15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영화 및 TV 산업이 2023년에 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약 230만 개에 달한다고 하니까 경제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산업이죠. 하지만 이런 화려한 이면에는 고민도 있습니다. 미국 내 영화 제작은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금 혜택이나 다른 재정적인 지원을 찾아서 유럽이나 뉴질랜드 같은 다른 지역으로 제작 환경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은 지난 10년간 40% 가까이 줄었다고 하고요.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은 미국보다 낮은 인건비에 다양한 세액공제와 같은 현금 환급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영화 제작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영화 100% 관세 발언은 결국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이 영화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던져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영화계의 거장 박찬욱 감독의 백상예술대상 수상 소식과 그 자리에서 밝힌 소신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61회 백상예술대상이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이날 박찬욱 감독은 신철 작가와 함께 공동으로 각본을 맡은 영화 전란으로 영화 부문 각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영화 전란은 외란이 일어난 혼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함께 자란 조선 최고의 무신 집안의 아들 종려와 그의 몸종 천영이 각각 선조의 최측근 무광과 의병으로 만나서 적이 되는 이야기죠. 수상대에 오른 박찬욱 감독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전란이 생각이 난다. 큰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용감하고 현명한 국민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위대한 국민 수준에 어울리는 리더를 뽑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극중 차승원 씨가 연기한 못났고 못된 선조, 그런 사람 말고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 같다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사실 박찬욱 감독은 이전부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영화인이시기도 하죠. 지난해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고요.
다른 영화인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 요구를 외치면서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지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해라 라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작품 세계만큼이나 뚜렷한 소신을 보여주는 박찬욱 감독의 이번 발언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긴 한데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60일의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의 수상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부문의 최고 영예인 대상은 영화 하얼빈의 홍경포 촬영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작품상 역시 우민호 감독의 하얼빈이 차지하면서 하얼빈은 작품성과 영상미를 모두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감독상은 영화 리볼버를 연출하신 오승국 감독이 수상을 했고요.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최우수 연기상은 남자 부문에서는 영화 파일럿의 조정석 배우가, 여자 부문에서는 영화 리볼버의 전도연 배우가 각각 트로피를 수상을 했습니다. 조연상은 영화 행복의 나라의 유재명 배우, 보통의 가족의 수연 배우가 각각 남녀 조연상의 주인공이 됐고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신인 연기상은 영화 전란의 정성일 배우, 그리고 영화 청설의 노윤서 배우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정성일 배우 같은 경우에는 늦가기 신인상으로 더욱더 의미가 깊을 것 같네요. 신인 감독상은 영화 장손의 오정민 감독이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박찬욱 감독의 소신발언 뉴스도 전해드렸었잖아요. 영화 전란이 신철, 박찬욱 감독의 각본상 수상과 더불어 조영욱 음악 감독의 예술상까지 거머쥐면서 많은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찌 임팩트 어워드는 박이훈 감독의 아침바다 갈매 기넨에게 돌아갔습니다. 영화 부분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황병국 감독의 영화 야당 이야기인데요. 야당이 드디어 누적 관객 250만을 돌파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6일 개봉한 첫날부터 무려 14일 동안이나 연속으로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굳건히 지켰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봉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 중에서 최고 흥행 스코어를 달성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히트맨2의 누적 관객 수인 254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2025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흥행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청물 영화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정말 대단한 기록 행진인데 앞으로도 이런 흥행작들이 자주 나오면서 침체되어 있는 한국 극장가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화 리뷰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썬더볼츠 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24년작 해피엔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썬더볼츠입니다. 썬더볼츠 리뷰 전에 이 마블 스튜디오의 최근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때 나왔다 하면은 전 세계 박스 오피스를 휩쓸었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즉 MCU가 최근 몇 년간 다소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이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맞춰서 영화와 드라마를 쉴 새 없이 쏟아내다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지친다. 예전만큼의 감동이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작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각각 작품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 이야기의 질 또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컸던 건 사실이죠. 근데 최근 마블 스튜디오가 이러한 팬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듯 새로운 전략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TV 시리즈 제작을 대폭 줄인다는 것인데요. 대신 MCU에 대한 방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각각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완결성을 갖는 영화 중심의 전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되는 작품이 지금 리뷰할 썬더볼츠인데 이 전략이 성공했는지 북미에서는 꽤 흥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개봉 첫 주 북미 박스 오피스 1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 6,2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72억 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평가도 아주 좋은데요.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88%로 실제 관객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팝콘 지수에서도 무려 94%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화 시장 조사 업체가 실관람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매기는 시네마스코어에서도 A-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한국계 미국 배우인 스티븐 연이 이 작품에 출연할 뻔했다라고 합니다.
센트리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촬영 일정 등의 문제로 최종 출연은 불발되었다라고 하고요. 사실 썬더볼츠는 지난 2023년에 촬영이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당시 미국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의 파업으로 인해서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네요. 스티븐 연은 썬더볼츠의 연출을 맡았던 제이크 슈레이어 감독과의 연이 있는데 이 감독이 연출했었던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에 출연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계 배우 최초로 골든글러브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무려 8관왕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려오는 마블의 흥행 소식에 많은 팬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을 어떻게 봤을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썬더볼츠에 대한 흥행 소식과 호평을 들으면서도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이 좀 있긴 했는데요. 썬더볼츠의 개봉날 저녁에 가족 해외여행 출국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살짝 무리해가지고 아침 조조로 딱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존 MCU 영화들과는 다른 결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좀 인상적이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이 어벤져스와 같은 완벽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마다 깊은 상처와 결함을 가진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인물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고 서로 부딪혀가면서 성장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썬더볼츠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아쉬웠는지 그리고 MCU 전체 세계관 안에서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지 제가 느낀 점들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특히 좋게 본 이유는 상처 입은 캐릭터들의 이야기에 집중한다라는 점이었어요. 이 영화의 중심축인 옐레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 위도우였던 언니 나타샤를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레드룸에서 보낸 끔찍한 과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특유의 냉소적인 유머와 강인함을 잃지 않는 복잡한 캐릭터를 이 플로렌스 퓨가 설득력 있게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는 목적 없이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팀원들을 만나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결국에는 팀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캐릭터 서사가 좋았습니다. 플로렌스 퓨의 눈빛과 표정 하나하나가 옐레나의 복잡한 심리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데 이번 작품에서의 연기가 극찬받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옐레나와 함께 이 영화의 또 다른 핵심충을 담당하는 인물은 루이스 폴먼이 연기한 밥, 즉 센트리와 보이드입니다. 영화 초반에는 미스테리한 청년 밥으로 등장을 하는데 과거 마약 중독과 아버지의 학대라는 트라우마를 겪었고 발렌티나가 주도한 슈퍼솔저 비밀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거의 신적인 힘을 가진 센트리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정신적 불안 때문에 보이드라는 어둠의 자아를 갖게 되죠. 이 DC의 슈퍼맨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하는데 슈퍼맨과의 차별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 어둠의 자아가 있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영화의 메인 빌런인 보이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트라우마와 고통이 형상화된 존재라는 점에서 단순한 악당과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 능력을 쓰면은 사람들이 무슨 흑채통 쏟은 것처럼 돼가지고 퉁 하고 사라지죠. 처음에는 소멸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트라우마 속으로 끌어들인다라는 설정이더라고요. 이것도 좀 신선했던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번 작품에서는 센트리와 보이드를 통해서 자기 안의 트라우마와 어둠과의 싸움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특히 밥의 내면 세계, 즉 보이드와의 갈등을 묘사하는 장면들은 마치 영화 이터널 선샤인처럼 좀 초현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연출로 묘사가 됐더라고요. 이 염력을 쓰는 것처럼 사물들이 날아와서 캐릭터대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CG가 아니더라고요. 메이킹 영상을 보니까 진짜 가구들을 날리면서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때깔이 더 좋았나 싶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이 루이스 폴먼 배우는 이 복잡한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소화를 해냅니다. 밥의 연약함과 순수함, 보이드를 두려워하는 공포, 그리고 센트리가 되었을 때는 압도적인 힘과 불안정성을 넘나드는 연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옐레나와 밥의 관계입니다. 영화 초반 저장소 탈출 장면에서 좁은 통로를 탈출하기 위해서 서로 등을 맞대고 기어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핏 보기에는 협력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완전히 연대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위기들을 함께 겪고
찾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유대감으로 발전을 합니다. 영화 후반부에 가서는 옐레나가 폭주하려는 밥을 뒤에서 끌어안아서 진정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두 사람은 마침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 영화의 주제를 함축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초반 저장소 탈출 장면과 대비되면서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인물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연출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보이드가 깽판 치고 다닐 때, 그러니까 흑재통 막 쏟으면서 다닐 때 커다란 콘크리트 조각이 기울어져가지고 시민을 덮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썬더볼츠 일행들이 힘을 합쳐서 그 콘크리트 조각을 받아내고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그 넘어간 콘크리트 조각 너머로 모든 썬더볼츠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걸 카메라가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연출한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 빌런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밥이라는 인물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액션보다는 캐릭터들의 감정적인 해결에 집중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액션씬이었습니다. 물론 보이드가 능력을 발휘할 때는 나름 CG를 빵빵하게 쓴 연출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CG 사용을 절제하고 실제 스턴트나 세트 촬영 그리고 맨몸 액션에 좀 더 집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영화 초반에 옐레나가 좁은 복도에서 다수의 적들과 싸우는 연출이 나오는데, 오랜만에 마블 영화 액션을 보면서 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의 장도리 씬이 떠올랐는데,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로 올드보이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좀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화려한 CG 효과보다는 배우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그 액션의 느낌이 훨씬 더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외에도 영화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느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화면 색감이 차분하고 어두운 느낌도 들었고, 액션 장면들에서도 과장보다는 실제 같은 느낌을 살리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영화의 주제인 트라우마나 내면의 고통 같은 무거운 이야기들과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이 MCU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능력치가 자꾸 상향되다 보니까 액션 연출들이 너무 CG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썬더볼츠는 좀 더 날것의 느낌을 살리려고 해서 좋더라고요. 반면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이 태스크마스터의 허무한 퇴장입니다. 이 태스크마스터는 블랙 위도우에서 비극적인 사연을 보여준 캐릭터잖아요. 레드룸의 세뇌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성장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또 포스터에도 떡하니 나와 있잖아요. 태스크마스터 역시 옐레나처럼 레드룸의 피해자이고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이죠. 그래서 옐레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치유를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거니 예상을 했는데, 이 발렌티나가 파놓은 함정 속에서 벌어지는 이 초반에 팀원들 간의 혼란스러운 싸움 중에 너무나도 허무하고 갑작스럽게 고스트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죽음을 애도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번은 언급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고 끝이더라고요. 그게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연출이었다라고 감독이 인터뷰를 했던데, 이 캐릭터의 잠재력을 생각하면 너무 소모적이고 안타까운 퇴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처와 치유라는 영화의 핵심 주제와도 잘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오히려 이 주제에 있어서는 태스크마스터로 할 이야기가 더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썬더볼츠에서의 가장 큰 오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제목에 붙은 별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이 별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사실 썬더볼츠라는 이름은 영화 속에서 공식적인 팀명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임시로 지은 팀명 같은 건데, 영화 후반부에 발렌티나는 이 팀을 뉴 어벤져스라고 포장해서 대중에게 발표해버립니다. 즉 썬더볼츠라는 이름은 공식화되지 못한 거죠.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더 나은 이름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쓴다라는 의미를 담으려고 초기 기획 단계부터 넣었던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이 팀의 불안정하고 비공식적인 성격을 상징하는 동시에 나중에 이름이 바뀔 것이라는 복선 역할을 했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총 2개의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머를 위한 별 의미 없는 쿠키 영상인 것 같고, 이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나오는 두 번째 쿠키가 좀 재밌었는데, 발렌티나가 썬더볼츠 팀을 뉴 어벤져스로 발표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의 2대 캡틴 아메리카 샘 윌슨이 한 남자처럼 이 어벤져스 이름에 저작권을 걸어버리죠. 아니,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는 자기가 어벤져스를 모아도 되는지 그렇게 고민을 하더니, 공식적인 팀이 발표가 되어버리니까 냅다 저작권을 걸어버리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옹졸한 한 남자다
그래서 샘 윌슨은 발렌티나와의 팀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어벤져스 팀을 꾸리는 것을 본격화한 것 같은데, 저작권 걸렸다고 하니까 이 뉴 어벤져스 스펠링 끝에 S가 아니라 Z를 써서 어벤져스라고 하자는 유머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말장난 개그는 좀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MCU에는 발렌티나의 뉴 어벤져스와 샘 윌슨의 어벤져스 두 팀이 존재하게 되고, 이들 사이의 갈등이 또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 마지막에 지구 궤도에 접근하는 정체불명의 우주선이 감지가 되는데, 그 우주선에 판타스틱 4의 로고가 찍혀 있죠. 그래서 드디어 판타스틱 4가 MCU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라는 암시를 끝으로 쿠키는 끝이 납니다. 판타스틱 4 예고편은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예고편부터 재미없다라는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은 썬더볼츠는 MCU가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펙타클이나 팬 서비스에 기대기보다는 상처 입은 캐릭터들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고 그들의 연대와 치유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서 신선했고요. 물론 완벽한 영화는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태스크마스터의 아쉬운 활용도와 같은 그런 다점들도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렌스 퓨와 루이스 폴먼을 비롯한 배우들의 열연, 현실적이면서도 임팩트 있었던 액션 연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라우마와 정신건강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시도는 이 영화를 MCU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오랜만에 만나는 영화다운 마블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MCU를 포함해서 히어로 물이 한물 같다라는 여론이 여전히 강하지만, 썬더볼츠가 그려낸 상처받고 결함 많은 이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일어서는 모습은 지금까지 봐온 화려한 능력을 가진 영웅들의 활약보다 더 깊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저는 다시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MCU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작 해피엔드입니다. 네오 소라 감독의 2024년작 해피엔드를 감상을 했습니다. 정지우 감독이 연출했었던 전도연, 최민식 배우 주연의 1999년 한국 영화 해피엔드와는 다른 작품입니다. 2024년 네오소라 감독의 해피엔드입니다. 포스터나 예고편만 봤을 때는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의 풋풋한 우정과 성장을 그린 청춘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단순히 청춘의 아름다움만을 그린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가까운 미래의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두 소년의 우정과 갈등,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사회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모습을 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좀 편치만은 않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며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더라고요. 영화의 주된 무대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낭만적인 학창시절의 분위기라기보다는 현실 사회의 불안과 모순, 감시와 통제의 문제점들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또 다른 작은 사회로 그려집니다. 학교에는 파놉티라는 AI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촘촘하게 감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용도죠. 학교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경우 즉시 감지되어서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학교의 교장은 현실 사회 속 권력자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그럴듯하지만 기만적인 말로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이에 저항하는 3학년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의 요구대로 감시 시스템이 폐지가 되더라도 내년이 되어야지 폐지가 될 텐데 너희는 이미 졸업하고 없지 않냐, 너희랑은 상관도 없는 일에 왜 이러냐 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3학년과 1, 2학년을 교묘하게 갈라놓고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방해하기도 하죠. 이러한 교정의 모습은 지진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서 사회를 통제하려는 영화 속 총리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와 일본 사회가 동일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답답하고 불안한 사회 한가운데 너무나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두 친구, 유타와 코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계 흑인 소년 톰, 대만계 소녀 밍, 그리고 집안은 가난하지만 유쾌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아타 같은 친구들이 있죠. 영화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우정이 사회적인 압력과 개인적인 신념 속에서 시험받고 흔들리며 변화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보여줍니다. 유타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걱정
걱정 없어 보이는 음악과 친구들과의 현재에만 몰두하는 소년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토종 일본인이고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이나 고민보다는 지금 당장 친구들과 함께 DJ 부스에서 음악을 듣고 옥상에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드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밝고 태평해 보이는 모습의 이면에는 변해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죠. 코우는 유타와 가장 친한 친구지만 유타와는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4대째 살고 있는 제일 한국인이죠. 일본 사회 내에서는 소수자에 속하는 코우의 일상에는 차별과 편견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길거리에서 경찰에게 검문을 당하거나 학교 내에 자위대 특강 참여에 제한을 받는 등 구체적인 차별 사례들이 묘사가 되죠. 코우는 장학금을 받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 어느 정도 순응하고 침묵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반 친구 후미와의 만남과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코우는 점차 사회 문제에 눈을 뜨고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행동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반면 유타는 그런 코우의 급진적인 변화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현재의 안온함마저 깨뜨리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도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이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더 씁쓸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유타와 코우가 함께 있을 때 경찰이 나타나서 검문을 하며 코우에게만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장면들이 반복되는데 이런 연출 역시 그들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과 그로 인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의 균열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타는 코우에게 시위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코우는 그런 유타를 현실에 안주하는 한심한 녀석이라고 여기면서 둘은 점차 멀어지게 되죠. 심지어 코우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조차 왜 엄마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왜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만 하냐라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철딱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침묵하고 있는 부조리함에 이렇게 저항하고 있어 라는 그런 우월감이나 선민의식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코우의 저항의식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렇듯 영화는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사회 변화를 열정적으로 외치던 코우는 정작 자신의 대학 장학금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침묵하는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하고 반면에 시위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던 유타는 부당하게 뺏긴 음악 동아리의 장비를 되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지켜보는 학교 강당의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특정 사건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모두 지겠다라고 용감하게 선언하죠. 이 거창한 구호나 이념보다 때로는 친구를 지키려는 작은 행동 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더 진실된 용기일 수 있음을 유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영화는 이 균열과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우정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보여줍니다. 감시 시스템의 철폐를 외치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아이들의 모습,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의 어깨에 기대거나 꼭 껴안으면서 말없이 건네던 위로의 순간들, 그리고 앞서 말한 유타의 용기 있는 마지막 외침까지 영화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뭐가 바뀌는데? 라는 냉소적인 질문 앞에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함께 저항하고 연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강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감탄했던 연출 방식은 유타와 코 이 두 주인공을 화면에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영화를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독은 의도적으로 창틀이나 문틀, 복도의 기둥, 계단의 난간, 다리의 구조물 같은 화면 속의 다양한 선과 프레임을 이용해서 두 인물을 시각적으로 분리시키거나 마치 어딘가에 가두는 듯한 구도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아주 가까이 붙어 있을 때조차도 이 프레임은 어김없이 등장해서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각자를 가둬두게 되죠. 이 프레임과 선은 그들이 처한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에 보이지 않는 벽, 그들이 느끼는 내면적인 거리감, 관계의 균열,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분리시키려는 사회 시스템의 힘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시각적 언어 덕분에 관객들은 대사나 설명 없이도 두 소년이 느끼는 답답함과 불안감, 그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의 압력을
훨씬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영화의 정말 인상적이었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톰은 미국으로 떠나고 아타와 밍은 연인이 되어서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코우는 아마도 계속해서 본인만의 길을 걸어갈 테죠. 유타의 미래는 영화 속에서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예전처럼 헤어지면서 장난스럽게 아이시대루라고 외치지도 않고요. 어딘가는 조금 서먹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좀 쓸쓸하게 보이는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프레임 연출이 아주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카메라는 육교의 구조물을 두 사람 사이에 딱 두고 그들을 각기 다른 프레임 안에서 분리시켜서 담아냅니다. 그동안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만 하는 현실적인 이별의 순간 혹은 건널 수 없는 그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유타가 자신과 코우 사이를 가로지르던 그 육교 구조물의 선을 순간적으로 확 넘으면서 코우를 간지럽히려는 장난을 치면서 화면은 그대로 정지가 되고 음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유타는 친구들에게 갑자기 확 간지럽히는 장난을 자주 쳐왔거든요. 이 엔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록 현실의 시간 속에서는 각자의 길을 가면서 멀어질지라도 함께했던 시간의 소중한 기억과 우정만큼은 그 어떤 사회적 구조물이나 보이지 않는 선으로도 완전히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그 경계를 넘으려는 찰나의 그 순간을 정지시켜버린 것은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삶이 기다릴지 그들의 관계가 또다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평소처럼 친구 사이에 해맑게 장난치며 웃고 떠들었던 그 순간이 이대로 멈춰서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유타의 바람이 담긴 장면 같기도 했습니다. 네오소라 감독의 해피엔드는 이런 청춘 영화라는 익숙한 외피 속에 회귀라를 강요하고 소수자를 배제하며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의 모순을 그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인간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담아낸 인상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답답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왜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가 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건지 영화는 이런 묵직한 질문들을 등장인물들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행동과 그들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축하는 멈춰진 순간의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보고 나서도 오랫동안 곱씹게 되는 영화였는데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특히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어떤 점들이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목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쉬엄쉬엄 녹화를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오랜만에 한 주 쉬고 돌아온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